자, 시작하자. 자, 오늘 집합이라는 단원의 뜻부터 확인을 할 거야. 자, 집합의 정의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놔.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야. 의미 자체를 기억을 해야 돼. 네. 알겠죠? 집합을 풀 버전으로 우리가 쓴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 하나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 그럼 이걸 줄인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임이야. 그냥 모임이야.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지금부터 인메스 학원 내에 못생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권택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권택신 본인에게 물어보자고. 너 들어갈 자격이 있어? 아니요.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객관적인 기준이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맞는 말이어야 돼.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자고. 인메스 학원 내에 안경 쓴 사람의 모임을 만들 거야. 그럼 거기에 김찬윤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너 들어갈 자격이 돼? 아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의 객관적 분류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 객관적인 기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판단을 내려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기준은 뭘로 잡게 되냐면 사람의 감정이 있죠. 감정. 그리고 현재 내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느낌. 이런 애들은 객관적 기준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됩니까? 감정이나 기준, 상태 이런 애들은 느낌 이런 애들은 쓸 수가 없다. 확인되니?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의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지금부터 우리는 X라는 녀석 하나의 방정식에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X라는 녀석의 모임을 만들어 보라고 할 거야. 그럼 누군가는 1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2를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식이 뭐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참이 되게 만드는 식들을 또 해를 또 찾아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찾다 보면 누구나 100% 다 올바른 해를 찾아내겠니?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으로서 분류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지? 그 방정식 역시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적어놨으니 나머지 또 누가 봐도 틀린 말일 것 같은 경우들은 누군가 봤을 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집합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표현법을 보기 전 표현법으로 바로 가자. 자, 표현법.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합을 분류했을 때 집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표현법이라고 쓰긴 했지만 기호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즉 식으로 어떻게 써내려갈 거냐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첫 번째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합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름이 존재해야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먼저 붙이게 될 건데 그 집합의 이름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택진도 잘 이해하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합의 이름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문자를 써서 대문자 알파벳으로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집합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얘기야.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돼요? 근데 이 A라는 집합이 무슨 집합인지 그거에 대한 상태 자체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분류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뒤로 등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다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 설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다 말로 이렇게 쭉 써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면 또 이해를 못하겠지? 영어로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이해를 못할 거야. 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내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못해. 맞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될 거냐? 이 안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의 얘가 집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약속을 하나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약속을 뭘로 하게 될 거냐? 중괄호를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 놓는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리고 이 중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이 내용 있지?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A라는 집합에 속하게 되는 구성 요소들을 적어 넣거나 아니면 A라는 집합을 분류하게 된 기준 자체를 적어 넣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저기 보이는 저 집합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만들게 되면은 이제 집합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나는 한 자리 자연수를 분류해서 모아볼 겁니다. 한 자리 자연수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A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는 해놓고 중괄호로 묶어 놓겠지? 그리고 이 안에 한 자리 자연수는 너무 많으니까 5 이하의 한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면 돼? 구성 요소들을 다 적거나 아니면 기준을 적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뭘로 쓰면 돼? 1, 2, 3, 4, 5라고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적어도 되겠죠?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어. A라는 녀석이 중괄호로 묶어놨을 때 여기다가 조건을 적어도 되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던 조건이 뭐였지? 5 이하의 자연수. 그렇지. 여기다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 하나씩 보이지? 보이니? 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바로 원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집합의 원소. 원소, 영어로 뭐라고 써? 엘리멘트. 그렇지, 엘리멘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벳 1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멘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원소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로 써놨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실제 의도상 뭘로 적은 거야? 조건을 적어 넣은 거지. 조건을 적어 넣었지. 근데 한 10년, 20년이 지났어. 한참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나서 이 집합을 다시 우리가 본 거야. 봤을 때 이게 조건일지 구성 요소일지 지금 원소일지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집합 안에다가 구성 요소 또는 기준을 적어 넣을 거라 그랬지. 그랬더니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이게 구성 요소인지 조건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쓰는 건 그냥 그대로 쓰되 이 조건 기준을 적는 거 조건이지. 이걸 적는 방법에 뭔가 변화를 주자. 추가적인 제약을 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을 표현하게 될 때 구성 요소들이 아닌 기준을 적어 넣게 될 때는 5 이하의 자연수 라는 조건을 똑같이 적되 우리는 여기에 뭔가 특수한 장치를 붙여주자. 어떤 장치를 붙이게 될 거냐? 누가 5 이하의 자연수냐? X라는 하나의 문자가 5 이하의 자연수를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앞에다가 뭘 할 거냐? 이렇게 써줄 거야. 확인되니?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보이는 이거 일자로 그냥 선을 하나 그렸지? 이거 뭐라고 읽을 거냐? 바라고 읽습니다. 바. 확인돼요? 그리고 이 바라고 돼 있는 거 앞에 쪽에 뭔가 문자가 나왔죠? 이게 뭐냐? 바로 집합의 구성 요소를 적은 겁니다. 집합의 구성 요소가 X예요. 즉 X라는 녀석이 지금부터 구성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그 X라는 녀석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 뒤쪽에 있는 하나의 기준, 조건을 적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법으로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더니 결국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직접 구성요소. 이제는 구성요소라고 하지 말고 짧게 얘기하자. 원소들을 실제로 다 써서 나타낸 거. 아니면 두 번째, 집합을 구성하는 조건 자체를 써서 표현한 거. 확인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법이 생기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집합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합을
나타내는 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부터 부르게 될 거냐?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다 썼지? 다 써내려간다는 말을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열한다.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원소가 나열되는 방법이다 해서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 자체를 줬잖아, 맞지? 조건 자체를 보고 네가 확인해 라고 얘기하는 거.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을 쓸 수 있을까? 제시하는 거잖아. 너 제시가 뭔지 알아? 사람 이름 아니고 제시.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뭐라고 부르느냐? 조건을 제시한다 해서 조건 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기에 이르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 두 가지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쓰기가 귀찮다? 그래,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안 해봤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택진아?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봐. 최대한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나.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중괄호가 쓰기 힘들지 않냐? 이게 공감이 돼? 그럼 너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맞아. 공감이 돼? 안 돼? 그럼 너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맞는 거야. 자, 그냥 이거는 내 내피셜이고 원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을 했어. 근데 여기에 새로운 방법 하나를 추가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글로 써내려 가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 이름이 벤이야. 개발자가 벤이야.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 독일 말이거든? 원을 뜻합니다. 즉, 벤이 만든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을 벤이라는 놈이라고 하면 되지. 벤이라는 분이 원형의 그림을 통해서 집합을 표현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집합 A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이름을 가지는 원이 있습니다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림 원은 사각형으로 변환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구성 요소들, 즉 원소들을 이렇게 적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까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합을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일단 객관적인 기준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쓰고 싶은 알파벳 대문자 문자로 이름을 붙여놓고요. 대문자로. 그리고 그 해당하는 기준에 맞는 구성 요소들을 중괄호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기준 자체를 직접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보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의 용어들 자체를 지금부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용어로 등장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집합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가 등장을 합니다. 집합. 뭐라고 불렀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 그러면 이건 내가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게 될 거냐? 원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소. 원소는 뭐죠? 구성 요소. 그렇지. 집합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하면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은 최소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물어봤을 때, 아, 이거 하면서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정리하면서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속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포함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 말의, 한국말의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포함된다. 네, 포함된다는 더큰거 아니에요? 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럼 작은 의미를 가지는 속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아, 뭐라 해야지? 아, 이거 내가 너네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얘네 이 두 가지 말에서 두 말의 뜻을 아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속한다, 포함된다, 속한다. 뭐가 됐든 좋아. 먼저 아무거나. 너는 팔이 없어? 왜 맨 앞에 앉아서 거슬리는 짓을 하면 뒤로 다시 보내줄 거라 생각했어? 맨 앞에서 리모컨을 던지지 않을까, 내가? 자, 속한다. 무슨 뜻이야? 가볍게 들어가 있다? 그럼 포함된다는? 무겁게 들어가 있다? 아, 이건 좀 그런데? 일단 두 말의 공통적인 뜻 자체는 어딘가에 포함이 돼 있다. 아, 포함된다고 설명하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뭐해?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반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우리 반에 포함되어 있다 얘기해도 되겠지. 얘는 우리 반에 속해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둘 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지. 있어? 없지? 그게 정상이야. 어쨌든 우리는 얘네 둘을 비슷한 의미의 말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요게 웃긴 게 뭐냐면 집합이라는 단어를 넘어오면서 속한다, 포함된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 그래서 그게 골치 아파.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둬야 돼. 아시겠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속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 안에서 어떤 형태에서 많이 쓰게 되냐면 어떤 형태로 많이 쓰게 되냐면 원소 있지, 원소. 원소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우리 이렇게 있는 하나의 집합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택진이는 우리 반에 포함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속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택진의 하나는. 확인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중3들을 다시 모아봐. 그럼 중3들이 보면 이렇게 모이겠지. 맞죠? 그럼 이 중3들은 우리 반에 포함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속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포함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어차피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야? 속한다는 원소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포함된다는 뭘 기준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에 들어가냐? 라는 걸 보고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아예 잘 됐어. 자, 우리 이렇게 반이 하나 구성이 돼 있지. 여기 안에 다시 중3들 따로 모여 라고 얘기하면은 중3이라는 집합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집합, 중3들이 따로 모인 이 집합은 우리 반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는 집합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 반의 일부를 뚝 떼서 만든 집합이 되는 거지. 즉 일부분에 해당하는 집합이지. 여기서부터 네 번째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거야. 뭐가 등장하느냐? 일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야. 부분집합. 확인되니? 그럼 부분집합의 말을 조금 예쁘게 포장해보자. 일부분을 나타내는 집합? 그렇게 부르면 될까? 부분집합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집합 안에 있는 집합. 그렇지. 집합 안에 있는 집합. 즉 한 집합에 한 집합 있지. 한 집합의 일부 혹은 전부로 만든
아, 이렇게 할까? 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집합의 원소들의 일부 혹은 전부로 만든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집합이 있을 거야. 그 집합에는 분명히 원소들이 있겠지. 그 원소들의 일부분을 혹은 전부를 다 사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집합. 그게 부분집합.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저 믿어도 돼요? 야, 묻잖아. 아유, 한국말 하세요. 그래, 좋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네 번째 용어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어. 확인되죠? 자, 이때 속한다와 포함된다 중요한다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속한다는 원소를 기준으로 포함된다는 집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되지? 그래서 이제 부분 집합을 내가 따로 만들었어. 그러면 한 집합의 원소의 일부분 또는 전부로 만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하나의 집합이 원래 집합이 있을 때 일부분으로 만든 부분 집합은 그 집합에 속하는 거야? 포함되는 거야? 포함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이 속한다와 포함된다 이제 나와 있잖아. 요거를 우리는 기호로 표현해 볼 거야. 확인됐죠? 자,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속한다가 누굴 기준이지? 원소를 기준이지. 아까 원소 택시는 얘기했어. 원소가 영어로 뭐라고? 엘리멘트. 맞죠? 그러면 그 엘리멘트의 첫 글자가 뭐야? A 아니야? 엘리멘트잖아. 이 맞아? 그 E를 나 지금 방금 이겼어요? 겁나 문화 충격을 느끼고 있었어. 이겼어요? A 아니었어요? 어? A 아니었어요? 그럼 너 뭐라고 쓰려고 그랬어? A. I자 엘리멘트라는 A L, Y, E. L 한 번 아니에요? I, A, L, E. N T 아니에요? 야, 읽어봐. 엘리멘트 엘리멘트가 돼? 엘리멘트 이렇게 했어. 엘리멘트. 그래서 첫 글자 E. 이걸 대문자로 가져와서 기호로 예쁘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기호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생긴 기호가 만들어져. 확인됩니까? 자, 그럼 포함된다. 영어 단어로. 응? involve. 또. 야, 또. 자, 됐어, 그러면. 그냥 포함된다. 자, 이렇게 C자 형태로 예쁘게 바꿉니다. 확인됐어요? 컨테인.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속한다. 대략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지금 만들었던 이 집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자, 어떻게 할 거냐? A라는 하나의 집합의 원소, 엘리멘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쪽으로 E의 방향을 향하게 만듭니다. 확인됐죠? 그리고 이쪽에 누가 나와야 돼? 원소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1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포함된다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하면 A라는 집합 안에 일부분으로 만든 집합이 포함되는 거잖아. 일부분 1하고 1만 이렇게 가지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버리지 뭐. 확인돼요? 이 집합이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써버리면 바로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제 요 기호 읽을 때는 뭐라고 읽게 되냐면 1이 A에 속한다.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근데 속한다랑 포함된다. 이거 한 2주 지나면 니네 헷갈리지 않겠냐? 그래서 뭐라고 그냥 읽으면 되냐면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지. 그래서 그냥 1은 A의 원소다. 이렇게 읽어버려.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을까?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읽지 말고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1부분으로 만든 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서 그냥 편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면 속한다랑 포함된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잘 사용을 안 해.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원소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까지 얘기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146쪽에 있는 책에다가 표시를 좀 하고 갈 거거든. 자, 어디 볼 거냐면 146쪽에 보면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라고 나와 있지. 다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 줄여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원소의 뜻은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겠지? 선생님 얘기해 줬잖아. 집합에 속하게 되는 녀석들의 그냥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읽으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146쪽의 메뉴에 보면 여기 표현하는 방법 나오잖아. A가 A라는 집합의 원소다라고 써 있는 거 있지? 그 표현법 자체를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다 네모표를 치고 별표를 하든 뭘 하든 체크를 좀 해놔라. 확인됐습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땡겨왔는데 바로 뒤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책의 153쪽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일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건데 개념 4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돼요.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괄호 1번 해놓고서 나와 있죠. 괄호 1번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일 때 기호로 A가 B에 포함된다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돼 있지? 그 표현법 자체만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인되셨죠? 그래서 그 표현법에만 체크를 해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하게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갑시다. 자, 다시 148쪽으로 넘어와서 기본 유형 1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에서 집합이 될 수 있는 애만 고르라고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집합이 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된다 그랬지? 못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기억부터 보는 겁니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래요. 니네가 생각할 때 작은 숫자의 기준은 어디보다 작으면 돼? 10. 또 2보다 작은 거? 나는 한 100만보다만 작으면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불가능하구나. 자, 그럼 두 번째 11 이하의 소수의 모임이지. 1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 중에 소수가 되는 애들만 고르면 되니까 이건 소수가 뭔지만 알면 누구나 이견이 없는 기준이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집합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디귿. 우리 학교 1학년 학급 회장의 모임이래요.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 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1번 회장 누구야? 2번 회장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누구나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리을.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까? 두 자리 자연수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집합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굽니까?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세 가지 종류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 유형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유리수의 집합을 Q라 그랬지? 그럼 Q에 속하는 원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 거야. 김찬윤아, 뭐 있어? 저 새끼 유리수가 뭔지 모르는 건가? 뭐냐고. 하나 빨리. 1. 뒤에. 네? 이 새끼들은. 이거 번호를 얘기하라고요? 아니요. 유리수의 모임이 Q라 그랬잖아요. Q에 속하는 원소들 아무거나 하나씩 얘기하고 갈 거라고요. 뭐 있어? 2. 뭐 있어? 3 하면 뒤진다. 오케이. 5 좋아요. 뭐 있어? 7. 뭐 있어? 0. 뭐 있어? 10. 3. 뭐 있어? 7분의 6.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돼, 안 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그럼 4분의 1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수 맞죠? 다시 말하면 집합 Q의 구성 요소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그럼 구성 요소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원소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두 번째, 루트 3. 유리수가 아니지? 그러면 원소가 아니란 얘기지? 원소가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요.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속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닌 거잖아. 아니라고 하면 돼. 확인돼요? 자, 그럼 3번 0.8은 포함돼요? 안 돼요? 되니까 원소가 되겠죠? 루트 9분의 25 택진아 돼야 안 돼? 돼요. 왜요? 루트 9분의 25가 얼만데? 3분의 5. 그렇지. 3분의 5니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그냥 판단만 내리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어? 없지. 거봐. 오늘 내가 쉽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필수 기본 유형 3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유형 3번에서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 중괄호로 묶어놓고 x 바 x는 뭐라고 돼 있니? 3의 양의 배수다라고 나와 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표현한 거야? 원소날법이야? 벤다이어그램이야? 뭐야 이거? 그래, 조건제시법이지. 그럼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 여기 보이는 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쪽이 뭐가 된다고? 원소의 모양. 거기다 원소의 모양.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뭐야? 조건. 확인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한번 써볼 거야. 그러면 x 자체가 곧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x는 뭐야? 3의 양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들을 다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제일 작은 애 누구 있어? 그 다음 등등등 하고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보니까 집합 안에 2, 3, 5, 7, 11 등등등 하고 써져 있지? 그럼 이 방법은 원소나열법이야? 조건제시법이야? 벤다이어그램이야? 그래, 원소가 다 나열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원소나열법을 다시 우리는 조건제시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모인 숫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어떤 특징을 가지니? 그래, 소수잖아.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바, x는 그렇지. 소수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자, 여기서 응용 문제. 내가 여기를 4x로 바꿀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때 원소들 한번 나열해봐. 처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 그래, 12가 처음 나올 거야. 왜? x는 3의 양의 배수니까 제일 작은 애가 3이지. 근데 나 원소의 모양이 4x잖아. 그러니까 3에다가 4를 곱해서 12. 그 다음 두 번째 원소 6이었잖아, x가. 근데 4를 곱해서 24. 그래,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꾸는 표현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까지 딱 우리가 집합 두 개를 만들어서 지금 적어봤거든? 자, 그러면 우리 요 두 개 중에서 요 위에 있는 거 하나 보이죠? 얘랑 여기 보이는 요 집합 보이지? 얘네 두 개를 지금부터 비교해보자. 둘이 숫자가 적혀있는 게 달라요 소리 하면 죽는다. 무슨 차이가 있어? 글씨가 야,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조건이 생겨. 아이씨. 자, 다시. 얘랑 여기 보이지? 얘인데 둘을 지금부터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을 건데 숫자가 달라요 소리 하면 죽는 거고 색깔이 달라요 소리 하면 뒤지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끝이 있고 얘는 끝이 없어요. 끝이 있고 끝이 없어? 뭐가 끝이야? 쟤는 인생이 끝나? 숫자가 1에서 5까지 하면 딱 끝나는데 쟤는 계속 그냥 무한.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집합을 분류합니다. 다섯 번째 집합의 분류예요. 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차이가 되느냐?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집합의 모양 자체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셀 수 없죠. 선생님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내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나열하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다 쓸 수가 없어서 1, 2, 3 땡땡땡 하고 100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얘도 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있는 거겠지? 맞죠? 근데 얘는 어때?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쓰고 내 아들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거지? 맞죠? 다시 말하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로 우리는 다시 집합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확인돼요?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얘기는 개수가 어떤 걸까?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그렇지. 야, 똑똑하다. 그러면 우리는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 해서 유한집합. 그리고 무한계의 원소를 가진다 해서 무한집합. 이렇게 두 가지 집합으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다시 집합을 분류합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집합이 분류됐을 때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집합을 나타내 볼 거야. 유한집합을 나타내고 싶어.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게 유리하겠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유리하겠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유리하겠니? 아무래도 유한계로 셀 수 있는 거잖아. 개수가 너무 티나게 많지만 않다라면 적당히 우리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원소 나열법 쪽이 좀 더 집합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겠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야. 끝이 나지 않아. 이런 애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한다? 그럼 규칙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곤란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무한집합을 조건대시법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유한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많이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어. 나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좀 트렌드가 달라진 게 그냥 딱 봤을 때 보기 편하잖아?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신경 쓰지 마. 그냥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혹은 누군가가 봤을 때 해석하기 편한 방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은 어떤 때 쓰고 조건제시법은 어떤 때 쓰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나 맞고 일어날래? 그냥 일어날래? 조만간 꿈에 나올 것 같아. 눈동자가 하얀 얼굴이 나타날 것 같아. 야, 어쩜 좋게 생각하면 계속 졸지는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쳐다봤을 때만 졸고 있는 거겠지. 아휴.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개념 기본 유형 4번을 보십시다. 자, 다음 보기에서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라 그랬지? 그럼 자, 기억 1부터 49까지 숫자 써져 있죠? 근데 1, 3, 5하고 가고 있지? 이거 유한집합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유한집합인 거 맞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를 치고요.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25개. 맞아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다시 세야 돼요.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라 그랬어. 손가락으로 세. 근데 안 세고 하는 법 가르쳐줄게. 꼭 내 입에서 욕이 나와야겠냐? 야, 접었다가 피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여기서 하늘을 접어. 다시 돌아. 접어. 이거를 이게 성남시 대성일고 고등학교 1학년 2등급의 수준이라 이건가? 아, 진짜. 아니, 지네 학교 내에선 대 붙이겠지. 자, 어쨌든
세는 방법. 홀수나 짝수를 찾으라고 시키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 1부터 니네 100까지의 숫자가 몇 개야? 그럼 여기서 이 개수를 틀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1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 따지는 거는 사실 1부터 100이잖아. 자연수잖아. 100번째까지 셌으니까 100개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자연수는 홀짝홀짝 교대제. 반으로 나누면 돼. 홀로 시작했으면 짝에서 끝나잖아. 홀짝 하니까. 그러니까 1부터 49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 숫자가 50개잖아. 맞죠? 홀짝하고 끝나야 되니까. 거기서 반으로 나누면 25개. 그렇게 세.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니은으로 가보자고요. 자, B라는 집합은 조건지 집합 썼죠? X바 절대값 X가 1보다 이하인데 X는 정수래요. 그러면 1보다 이하인 정수 찾으라는 얘기잖아. 절대값 X가 1보다 이하인 거. 누구 나와요?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개수 살 수 있죠? 그럼 얘도 유한집합이 될 거고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100보다 작은 세제의 자연수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몇 개란 얘기예요? 0개. 그럼 자, 여기서 문제. 0개를 셀 수 있는 게 맞을까? 네. 맞아요. 0개라고 정확하게 개수 파악이 되잖아요. 셀 수 있다라고 분류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디귿이 마지막 리을입니다. 0부터 2까지 사이에 있는 실수. 몇 개입니까? 실수는 겁나 많죠. 그러니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을만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 유형 4번 문제를 쓰다 보면 이제 정답을 이런 식으로 적겠죠. 유한집합은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쳤죠. 맞죠? 그리고 이 뒤에다 뭘 해? 뭐 원소에서 1번을 예를 들면 25개 이렇게 적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문제가 지워졌어.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어.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약에 다 지워지고 요거만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 동그라미는 그렇다 쳐. 이거는 동그라미는 뭐 유한집합을 뜻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거니까 원래는 유한집합이다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줄였으니까 이 25개라는 숫자에 포인트를 맞춰봐.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확인이 돼? 확인이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합을 분류했을 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를 통해서 집합을 분류를 했지. 다시 말하면 이 원소의 개수라는 녀석을 표현하게 될 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기호냐? 유한집합에서 원소라고 부르는 녀석의 개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개수. 결국에는 숫자를 세는 거지. 맞죠? 카운팅 할 거잖아. 뭘 카운팅 할 거야? 숫자. 야, 카운팅이라고 내가 영어까지 썼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카운팅 할 거야. 뭘 카운팅 할까? 그래. 넘버. 첫 글자가 뭐야? N. 그래서 넘버의 약자를 따와서 N. 그리고 누구를 카운팅 할 거냐?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 할 거지? 괄호 안에다가 집합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읽을 때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는 25. 이렇게 적으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개입니다. 라고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호 얘까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형 4번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문제 그냥 단순하게 25개라고 쓰는 게 아닌 거죠? 유한집합이잖아. 맞죠? 그럼 유한집합이면 동그라미 쳐도 되고 U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NA가 얼마가 됩니까? 25. 이런 식으로 정답을 표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다시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필수 유형 5번 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필수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집합 A가 1, 2, 4를 원소로 가지고요. 집합 B는 1, 3,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요. S라는 집합을 새롭게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때 원소의 모양은 X 플러스 Y죠. 그리고 뒤에 조건을 봤더니 X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를 골라오면 되고요. Y라는 숫자는 B라는 집합의 원소를 골라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되니? 이거 별표 하나 칠래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1번에서 2번, 3번 요 무렵에. 자, 앞번호 때.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필수 5번. 지금 문제 보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4.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 3, 5.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 이 상태로 우리는 S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냈더니 X 플러스 Y를 하래요. 원소의 모양은 X 플러스 Y래. 근데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Y는 B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돼요?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지금부터 원소들을 하나씩 적어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 누구입니까? X 1, 2, 4. 이 중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Y는 1, 3, 5 중에 아무거나.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는 S라는 새로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몇 개가 만들어질까? 9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동시에 발생할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그 9개의 원소가 되는지 직접 원소날법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할 때 하나의 팁.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 X 1이라고 정했어. Y가 처음엔 1. 그래서 더해서 2. 그 다음 3. 더해서 4. 그 다음 더해서 6.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2라고 정의하면 되겠지? 다시 1 더해서 3. 3 더해서 그 다음 7. 다시 X가 4라고 생각하고 5. 그 다음 7. 그 다음 9. 이렇게 9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9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렇지. 중복되는 애는 한 번만 써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중복되는 애. 지금 여기 보이는 거 2, 4, 6, 3, 5, 7, 5, 7, 9 나왔지? 5 중복이지. 7 중복이지. 지워버리고 나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소의 개수는 7개짜리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뭐가 있어? 중복되는 원소들. 굳이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네, 요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어렵니? 간단하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얘기했던 뜻.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6번. 자, 필수 문제 6번에다가 별표를 겁나 많이 치세요. 물론 문제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별표를 겁나 많이 치세요. 6번. 이거 교육 외과정이야. 어? 네. 교육과정에서 용어는 사라졌지만 문제는 살아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너 왜 안 줬냐? 일단 어? 좀 이따 눈가리가 희번덕해지면 뒤지는 거야. 알았냐고. 대답. 이 새끼들이 요새 나랑 자꾸 놀자고 덤비는데 왜 그러는 걸까? 네가 문제야, 이 새끼야. 네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자, 6번에 별표 쳤죠? 6번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야. 읽어볼까? 파워셋. 한국말로 멱집합. 이 멱집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근데 문제로만 남아있어. 자, 멱집합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에 원소들을 찾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학 문제로 만드는 거니까 원소들이 하나하나의 숫자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집합의 원소가 집합의 형태로 구성된 집합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파워셋이야. 집합의 원소가 집합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써볼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내가 A라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어. 쉽게 가자고.
1, 2, 3이야. 아, 1, 2만 하자. 많아지면 또 힘드니까. 확인되니? 이때 우리는 PA라는 A의 파워셋을 새롭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긴 집합을 만들 거야. 이 집합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X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나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가 PA의 원소들 나열해 보자고. 뭐가 있을까? 얘의 부분 집합 1부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1부분 혹은 전부를 사용해서. 뭐 있어? 1만 원소로 가진 애는 만들 수 있겠지. 또 2만 원소로 가져도 되겠지. 또 1, 2를 원소로 가져도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1부분을 사용할 거지. 자, 내 몸이 이렇게 있어. 머리, 가슴, 다리야. 건축 안 되죠. 나 욕해도 되냐? 입모형으로 욕해도 되냐? 자, 야, 그럼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내 뼈가 200 몇 개인데 그거 너 그럼 다 찾을 수 있어, 이 새끼야? 아. 자, 머리, 몸통, 다리야. 아, 나 씨, 갑자기 확률 받네 또? 자, 일부분을 사용할 거야. 몸을 사용할 수 있어. 머리만 사용해도 되겠지. 몸통만 사용해도 되고, 다리만 사용해도 되지. 혹은 머리, 몸통, 머리, 다리. 혹은 세 개 다. 맞지? 근데 이것도 일부분이지 봐.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국어적인 의미로 일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분명히 이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도 맞지만 아무것도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아무것도 포함을 안 한 숨겨진 부분 집합이 하나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시 10년이 지났어.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니? 쓰다 말았다. 혹은 지워졌구나. 다시 말하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 집합을 표현하는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표현이 하나 또 등장하는 거야. 뭐가 등장하느냐?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는 집합 있지? 이게 지금 딱 얘잖아. 맞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애지, 맞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우리는 지금부터 그때 A라는 하나의 집합은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지? 한문으로 비어있다. 무슨 뜻? 공. 그래서 공으로 표현을 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읽을 때는 공집합이다 라고 읽게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표현하지 말란 얘기야. 뭘로 표현해라?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은 이렇게 생긴 기호로 표현을 해라.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PA라는 하나의 집합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지? 맞아? 여기 있는 원소들 봐봐. 뭐야? 원소가 지금 누구야? 얘 원소지. 얘도 원소지. 얘도 원소지. 얘도 원소지. 뭐야? 집합 자체가 원소가 돼버렸지. 이걸 우리를 뭐라고 불러? 파워셋이라고. 역집합. 집합의 원소가 집합인 애들. 확인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워셋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고 무언가를 막 하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멱집합이라는 말 자체가 빠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들지 않아.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냐면 이렇게 변화가 돼. 하나의 집합 A를 준다. A를 준다. 그리고 원소들을 1하고 2랑 1만 넣고 2만 넣고 1, 2를 넣어. 총 몇 개야? 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5개를 주고 오지선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어버려. 그럼 자, 1번 이렇게 물어볼게. 1이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1이 있는 점점 보면 되잖아. 맞는 얘기지?
자,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자. 2번.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 부분집합이니까 집합이지.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로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일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는 얘기. 그럼 자, 3번. 이번엔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집합이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원소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전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전체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있는 게 보이니까. 확인돼요? 그럼 자, 네 번째. 이번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라고 물어봤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집합이 구성이 되어 있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어서 수능과 내신에 나올 겁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필수 유형 6번에 있는 문제를 볼 겁니다. 자, 필수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지금 A라는 집합이 하나가 그려져 있잖아요. 자, 기억. A가 아니라 기억이네요. 기억. N 했죠, N. 그러면 원소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지. 여기 안에 집합이 나와 있대. 뭐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1하고 집합 표시 안에 0하고 1, 그 다음에 2랑 3 이렇게 생긴 하나의 멱집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이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돼? 집합기호 안에 구분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 보이죠? 요거 두 개로 봐야 될까? 하나로 봐야 될까?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몇 개?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N 해놓고 이렇게 생긴 기호 나왔지? 이 기호 뭐라고 읽는다고? 공집합. 공집합의 뜻이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확인됐죠? 자, 그러면 얘랑 더하기 다시 N 해놓고 집합 표시해놓고 0하고 공집합 기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 맞죠? 그럼 자, 일단 여기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잖아. 원소의 개수 몇 개? 0개. 더하기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몇 개 보여? 2개가 보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래,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더하니까 얼마다? 2.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디귿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지? 첫 번째 나오는 거 2보다 작은 소수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이죠? 없잖아. 원소의 개수 빵개니까 공집합. 그러면 첫 번째 원소의 개수 0개. 더하기 두 번째 거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마지막 거 원소의 개수 몇 개 빼라는 얘기야? 그래, 1개 빼라는 얘기가 되겠지.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4. 그럼 틀린 거 누굽니까? 디귿이 틀린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멱집합이라는 집합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 어떤 부분에 헷갈리냐면 이거 원소의 개수 할 때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지? 이러니까 이거 원소의 개수 6개라고 쓰는 인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 2, 1, 2, 1, 2지. 중복되는 거 다삭제하고 1과 2만 원소로 가진다 해서 2개.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씩 구분해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집합의 용어들과 기본적인 원소의 포함 관계를 확인을 한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아까 했었죠? 그리고 우리 지금 부분집합까지도 이제 문제들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까지 다 기억나죠? 그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7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용어는 뭐냐면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상등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야. 근데 상등이라는 뜻은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뜻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상등,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집합이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요.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요. 3과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요. 확인되죠? 자, A랑 B랑 같은 집합입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고 니네 스스로 판단하시라고요. 다르죠? 왜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유는? 개수는 똑같은데 원소의 종류가 다르죠. 이러면 서로 다른 집합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 서로 같은 집합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원소의 개수와 종류가 같은 집합이에요. 즉 더 쉽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똑같이 생긴 게 같은 집합이에요.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A라는 집합을 만들고요. 1과 2입니다. 확인돼요? B라는 집합을 만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X바, X는 2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둘이 어때요?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얘는 원소널법이고 얘는 조건제시법이잖아요. 다르게 생겼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얘를 원소널법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바꾸면 원소의 개수 두 개로 똑같죠. 종류도 1, 2로 똑같죠.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그때 같은 집합, 상등인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상등인 집합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직접 원소들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냐면 A라는 하나의 집합이 있거든요. 걔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일부분 혹은 전부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B가 다시 A에 포함이 됩니다. 이래버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돼야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이 되려면 둘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같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만족이 된다라면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상등, 즉 A와 B가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책에다가 좀 적어 놓거나 체크를 할 거예요. 어디를 보실 거냐? 154쪽을 보시면요. 아예 써져 있네요. 거기다가 말만 붙이면 돼요. 개념 6번에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라고 돼 있죠. 보이니? 그 1때까지 밑줄을 치고 뒤에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그거 대신에 그냥 A 이퀄 B라고 적어버리세요. 저기 못 찾았다 지금. 154쪽이라고 말해주고 개념 6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면서 밑줄까지 치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못 찾고 머리를 긁적거리고 코를 파고 있네. 아, 나 씨. 알바야? 자, 적었습니까? 그래서 A, B가 서로 같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십니까? 자, 새로운 개념 집합의 상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확인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8번째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 볼 겁니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 하고 있다. 자, 8번째. 뭐냐? 새로운 용어가 바로 밑에 보면 개념 7번에 뭐라고 써져 있어? 그렇지.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 진부분집합이 뭔지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뭔지는 알죠? 선생님 얘기해 줬잖아. 부분집합이 뭐였지? 집합 안에 집합. 뭐요? 집합 안에 집합. 집합의 원소들 중에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만들어낸 집합이 진부분집합. 네. 맞죠? 아, 부분집합.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만든 게 부분집합. 그럼 진부분집합에서 저 진짜가 무슨 뜻일까? 진짜? 저 새끼 천재인데? 맞아, 진짜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 진짜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우리가 보통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다시 머리, 몸통, 다리야. 일부분을 쓸 거면 이거 3개 다 가져가면 돼, 안 돼?
그건 전부를 가져간 거잖아. 즉 일부분이 될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부분집합들 중에, 즉 부분집합을 만들 때 일부만을 진짜로 사용한 거야. 일부만 사용한 부분집합을 얘기합니다. 일부만 포함된 거. 전부를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즉 전부를 포함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부분집합이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면서 확인을 해볼 거야. A라는 집합을 만들 거거든요. 원소가 1, 2, 3이에요. 자, 얘의 부분집합들 지금부터 우리는 전부 다 적어볼 거야. 뭐 있어? 일단 아무것도 안 가지는 공집합이 있겠죠. 그리고 1만 가지고 있는 집합. 그리고 2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3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 2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 3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2, 3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 2, 3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이게 부분집합이야.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진짜 부분집합은 누가 없어져야 돼? 그래. 얘가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부분만을 사용한 진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자고.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에요. 1, 2, 3이거든요. 난 부분집합이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사실 안 궁금해. 난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 몇 개인지가 궁금하다고.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일일이 다 써보고 개수를 세야 되나? 손가락 접어가면서? 난 A라는 집합 1, 2, 3 원소 가지고 있잖아. 이 부분집합들이 누가 나올지는 안 궁금하다고. 난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만 궁금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을래? 직접 1, 2 세는 수밖에 없잖아. 맞지?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인간이 지금 센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새끼야? 아휴. 그래서 나오게 되는 9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뭘 이용해서 개수를 셀 거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배웠어? 안 배웠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소인수분해된 숫자의 약수의 개수 세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걸 이용해서 셀 겁니다.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A라는 하나의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집니다. 확인돼요? 그럼 난 지금부터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 안에 이 1이라는 원소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즉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래, 2가지. 마찬가지로 2는 포함되거나 속하거나 안 속하거나 2가지. 3도 속하거나 안 속하거나 2가지. 이때 1, 2, 3 중에 하나라도 빼놓으면 돼, 안 돼? 우리는 다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모든 숫자들을 다 판단해야 되지?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8. 세봐. 맞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병신인가 저거? 숫자를 못 쓰네? 야, 너도 일어나, 이 새끼야. 아니, 저 진부분 8개. 확인됩니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방법 어떻게 세게 되냐면 A라는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개라고 얘기를 합시다. M개일 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되냐? 2의 M제곱을 하면 됩니다. 2를 3번 곱한 것처럼. 확인돼요? 그리고 진부분집합은 나랑 똑같은 애 하나가 제외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의 M제곱계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똑같이 찾되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거 공식으로 외우세요.
여러분들 책에 155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누구냐? 개념 8번에 나와 있네요.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 보입니까? 체크해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걸 배웠으니 우리는 문제로 바로 써먹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한 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우리는 바로 개념 필수, 기본 유형 7번부터 보게 될 건데, 기본 유형 7번을 보면은 기호 둘 중에 하나 쓰라 그랬죠? 이거 뭐예요?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부분집합입니까? 아닙니까? 부분집합이 되죠?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큰 쪽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쪽으로 쓰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둘이 서로 원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앞에는 마이너스 2랑 0을 원소로 가지고 뒤에는 0이랑 2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0이 모두 다 포함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만 포함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형 8번. A라는 집합 나왔고 B라는 집합이 나왔는데 A, B가 서로 똑같다 그랬죠? 이 말은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 다시 말하면 둘이 그냥 똑같이 생긴 거면 된다 그랬지? 자, 똑같이 생기려면 A가 얼마여야 되니? 4, B는 2, 두 개 곱하니까 8. 그래, 그냥 그렇게 끝이야. 간단하죠?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기본 유형 9번입니다. 자, A라는 하나의 집합이 4의 양의 약수라 그랬지? 원소들 뭐 있습니까, 그러면? 1, 2, 4 이렇게 원소를 3개를 가지는 집합이 되는 거잖아. 이 집합의 첫 번째 부분집합과 그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부분집합 다 일일이 나열하라는 얘기죠? 그냥 개수만 찾읍시다. 몇 개입니까? 2의 세제곱개 해서 8개. 확인됩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번째 B는 이번에는 원소가 몇 개짜리 집합이야, 이거? 그래, 0이라는 숫자가 써진 게 하나의 원소가 될 거고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또 하나의 원소가 되겠지?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진부분 집합을 찾으랍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만 찾읍시다. 원소가 두 개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2의 제곱 빼기 1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몇 개? 그래, 이렇게 그냥 찾고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시죠? 그럼 자, 바로 밑에 기본형 10번 보이죠? 별표. 기본형 10번의 별표. 이게 학교 시험 문제다. 기본형 10번의 별표. 찾습니까? 야, 기본형 10번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순서가 바뀌면서 순열과 조합 이미 공통상에서 했지? 순열과 조합 할 때 생각해봐. 뭐가 있었냐면 A, B, C, D라는 5사람이 있는데 A를 무조건 맨 앞에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했니? A 빼고 나머지만 줄을 세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A, B, C, D 5사람 중에 내가 3명을 뽑아야 되거든? A는 무조건 뽑을 거야. 즉 A를 포함한 3명을 뽑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A는 일단 뽑아놨다 치고 전체 인원 4명 중에 남은 2명 뽑으면 돼요. 이렇게 됐었지. 또 반대로 A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 3명을 뽑으라고 하면 A 빼고 남은 애들 4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였지.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보면은 집합의 원소가 기본형 10번에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가 나와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돼 있어?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2는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찾았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각각의 원소들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졌던 거야. 하나씩 따져보면 돼. 1 포함돼 안 돼? 모르지. 두어지겠지. 2 포함돼 안 돼? 무조건 포함된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3은 몰라. 4도 몰라. 5도 몰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16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자고. 어떻게 시킬 거냐? 야, 얘는 무조건 포함된다는 선택지밖에 없지. 그럼 이 새끼 그냥 된 거야. 빼고 남은 애들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2의 4제곱 16이요. 이렇게 그냥 판단 내리면 끝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왔어? 이번에는 3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1은 몰라요, 2가지. 2도 몰라요, 2가지. 3은 안 돼요, 1가지. 4는 몰라요, 5도 몰라요. 이렇게 찾는 거지. 근데 경우했을 때 생각해봐. 얘 포함하면 안 된다잖아. 이 새끼 어떻게 하면 돼? 빼고 나머지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갖고 판단하면 원소가 결국 4개짜리 부분식 만들면 되는 거잖아. 뭐가 돼? 2에 4제곱. 그래서 그냥 16. 확인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반드시 포함한다. 그리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빼고 나머지를 가진 나머지로 계산해라 라는 얘기로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빼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갖고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자, 마지막 세 번째. 1은 포함하고 3을 포함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돼? 그래, 2하고 3을 두 개 다 빼버리고 나머지 갖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그냥 바로 세 번째 문제 정답 뭐라고 쓰면 돼? 2의 세제곱, 그래서 8. 그래, 이렇게 찾고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요 문제 맞추면 오늘 여기서 마칠게. 요 문제 맞추면 요 기본형 10번에서 살짝 변형해 줄게. 문제 뭐야? 앞에 질문. 아, 수업을 마친다는 얘기지 질문 안 받는 얘기가 아니잖아. 응. 수업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질문 받는 그런. 자, 마지막 문제. 잘 들어.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을 찾을 거거든. 이렇게 하자. 포함한 진부분집합 찾을 거야. 몇 개니? 저 위에 네. 아니죠 16개. 다들 같은 의견이야? 2를 반드시 포함한 진부분집합. 아니죠. 잠시만요. 15? 자, 두 파가 된 거야? 그러면 16이나 15냐? 자, 16. 16, 15. 12개. 12개? 갑자기? 3파 정도인 거야? 응. 응. 아니죠 16이죠 아니죠 15죠 뭐야? 15입니다 이거 정답 15. 야, 2를 반드시 포함하면 우리 이거 빼고 생각하면 되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2의 4제곱개지. 16. 16개. 그래서 여기서 16개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근데 이 16개의 집합에는 2가 다 들어가 있지. 그럼 결국 4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4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2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이면 하나를 빼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시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 집합이야. 16개. 이거라고? 네. 너 어떻게 생각해? 몇 개?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 집합. 17개 17개? 야, 일단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빼고 나머지 가지고 만들 거잖아. 그럼 2의 4제곱이잖아. 부분집합은 2의 4제곱이야. 진부분집합이니까. 하나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16개야. 이번 문제는.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반드시 포함하냐 반드시 포함하지 않냐가 딱 요 차이를 가지고 있어. 그냥 일반적인 부분집합을 찾을 때는 차이가 없거든?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를 반드시 포함할 때는 하나를 빼야 돼. 왜냐면 나랑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근데 포함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계산했을 때 빼면 안 돼. 요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다. 잘 생각해라. 아시겠죠? 좋아. 그럼 약속한 대로 나머지 문제들은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자 159쪽 그냥 눈으로 봐. 포함되냐 안 되냐 따지는 거지? 필수 유형 11번에 별표 쳐. 이게 니네가 수능이랑 내신에서 보는 문제의 완성판이야. 요거 잘 한번 풀어봐.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수형 12번. 뭐 이거는 해보면 되는 거잖아. 포함된다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13번 서로 같은 집합.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자, 14번 부분집합에서 찾는 거. 뭐 그냥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문제가 될 만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15번이거든? 15번에서 해석하는 방법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필수 유형 15번은 문제 유형별로 풀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것만 내가 해석하는 거 가르쳐줄게. 자, A가 이렇게 돼 있고 X에 이렇게 돼 있고 B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요 기호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자, A라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지. 그 다음에 X는 B의 부분집합이지. 이 말을 해석하면 X라는 녀석은 어떤 집합인지 우리가 짐작하는 게 가능하거든? 어떤 집합이냐면 X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A가 X의 부분집합이잖아. 다시 말해 A의 원소를 X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부분집합들 중에서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고 아예 적어놔. 요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필수 유형 15번에 기호 나와 있는 거 있지? 그 기호에다가 밑줄 치고 표시한 다음에 요 내용을 차라리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네. 다 적었어요? 빨리 좀 적어 줄래요? 다 적으셨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 해석하는 것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야. 집합의 연산까지. 별거 없지? 뭔가 새로운 거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던 내용들 짬뽕해서 가는 거잖아. 맞지? 원래 새로운 내용이 졸라게 많은데 그거 다 니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치환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연결해가면서 기억해놔. 새로운 문제 유형은 딱 하나. 뒤에 나와 있는 필수 유형 16번이야. 이건 니네가 지금 있는 지식으로는 이 아이가 빡세. 그래서 이번 숙제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166쪽까지 숙제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몇 문제 뺄 겁니다. 어디를 뺄 거냐? 166쪽까지 하되 필수 유형 16번 빼시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18번 문제 보이시죠? 그거까지 해서 빼세요. 요거는 숙제하고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고 나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 한번 더, 설명 그때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되게 선생님 정말 많은 얘기 했거든? 그래서 정리한 거 여러분들 영상 돌려보면 알겠지만 칠판 거의 빼곡하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거야. 빠르게 보지 말고 천천히 보고 멈춰놓고 내가 뭐 얘기하는 거지? 확인하면서 따라가 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 나도 아까 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단어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이다. 집합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분류된 모임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정신없나 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 알겠죠? 좋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5분을 쉬었다가 질문 받읍시다.